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이 필요한 순간 히어로,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남자 조정식 인사드립니다. 법전에는 없지만 히어로에는 있는 법, 이 국민 정서법에 충실한 히어로 정상근 기자입니다. 법이 필요한 순간 쉽게 법을 해석해주는 법해설 히어로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법이 필요한 순간 히어로의 글로벌 특파원을 맡고 있는 정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는데 휴대전화와 더불어서 가장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쇼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뭐 거의 구매를 했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네. 우리 그 함께하는 히어로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뭐 다들 저는, 비슷하시죠? 네, 장보기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이제 하지 않나요? 마트 가는 경우는 잘 없고 거의 없죠. 그냥 집에서. 근데 사실 특히 네. 뭐 워킹맘이시다고 그렇죠. 하니까 시간도 없어요. 바쁘시죠? 저녁에 그냥 배송해도 아침에 새벽에 와 있으니까. 11시에 주문하면 맞아요. 네. 5시에 온다니까. 네, 너무 빨리 오니까 사실은 온라인으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상근 기자는 어떠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아무래도, 시켜먹죠. 네. 네,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네. 세미 씨도 사실 뭐 한국 와서 많이 적응하셨죠? 이 배달 문화에. 그렇죠. 네. 처음에는 사실 어려웠어요.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 있고 길다 보니까 가입이 어려웠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한 번 이 코로나 때 절차가 완화되면서 저 같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10kg 쪘어요. 아. 너무 신나서 맨날 배달. 배달이 막 또 되고 편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게 되고 적당히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습관을 기들였습니다. 삶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들어온 거죠, 배달. 그렇죠. 배달 없이는 안 되죠. 네. 저는 이름을 좀 어렵게 지을 거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우세요. 근데 이제 엄마로서는 네. 그 배달도 배달이지만 당일 배송 장난 아니죠? 진짜 너무 편리해요. 사실 음식 배달도 되게 빨리 오는데 더 사실 신기하고 유용한 거는 택배 배달이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오늘 시키면 내일 다 와 있고 아니면 새벽에 와 있고 뭐 아침 배송, 뭐 총알 배송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미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밤늦게까지 이동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갖다 줬을 텐데. 사실 뭐 네. 명백한 진리가 우리한테 편리한 건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불편함이라는 불편하고. 뜻이잖아요. 네. 지난 여름 특히 이제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런 더위 속에서도 그 택배 업무에 종사를 하시다가 사망했다는 그 소식들이 좀 잇따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 택배 노동자의 경우에는 숨지기 일주일 전에 이 평균 노동 시간이 74시간 24분. 아휴. 네, 70시간이 넘게 일주일 동안 일을 하셨어요. 편리한 것도 좋지만 이 편리함 뒤에 그 숨어 있는 이런 좀 노동자들의 눈물을 좀 닦아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죄책감 없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럴 때가 바로 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럼 제가 세미찬. 한번 세미찬스를 써보겠습니다. 혹시 당일 배달 금지법 이런 법을 발의하면 어떨까요? 발의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빠른 배송을 이제 소비자 편익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영업 자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자체를 사실은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배달의 속도를 막는 그런 법안보다는 근로권을 좀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미 찬스가 저는 의원님들한테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희 뭐 우리한테도 막 들어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긴장을 좀 하고 해야지. 제외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꿈에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저 소리가. 자, 그래서 입법검증본부에서는 바로 택배 배달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히어로를 모셔봤습니다. 경력도 히어로급인데요.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까지 경험하시고 국회의원, 그리고 심지어 재선, 소수 정당으로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온 진짜 히어로 모셔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저는 그 검증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슈퍼맨이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노동자들의 슈퍼맨이라는 닉네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마음에 드네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벌런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벌아저씨처럼. 예, 네. 그렇죠. 어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바로 달려간다고 그런 별명도 붙여줬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의 슈퍼맨이라는 네. 닉네임이 그래도 아무래도 아유, 마음에 듭니다. 네. 자, 울산 지역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구청장도 하시고 네. 이제 국회의원까지 예. 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신뢰를 계속 많이 쌓아오신 게 좀 큰 힘이 됐겠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특히 현대자동차 노동자이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노동운동을 시작해서 10여 년 정도 조합 간부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IMF 맞으면서 노동자가 이제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자각할 때 제가 선발대로 뽑혀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치 좀 낮은 곳에서 또 지역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앞장서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 의원님 그때 그 구청장 당선이 되셨을 네네. 때도 사실은 이렇게 소수 야당 후보가 예. 구청장이 되었다 그래서 되게 화제였거든요. 예. 거기에 어떤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뭐 스킨십도 좋고 예. 현안도 잘 해결하시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시는 의원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예.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푸근한 감사합니다. 인상. 우리 어머님이 좋은 인상물을 주셔가지고. 소통의 노하우가 진짜 궁금하기도 예, 하고요. 그때 이제 잘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먼저 이렇게 게시판을 많이 만들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아파트 게시판 이런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주민들에 알리고 제 전화번호 넣고 또 노동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투쟁 현장에도 나타나서 같이 싸울 때는 싸우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별 앞장서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계속 기초연부터 안착이 되고 강력시 연 두 분 하면서 또 지역사회 언론 매스컴도 좀 노출도 높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청장까지 네. 좀 떨어질 걱정 없이 이렇게 당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한 지역에서 오래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아이 부의원님, 아이 시의원님, 아이 구청장님, 아이 의원님 이렇게 인사를 하실 그러니까. 텐데 예, 오히려 주민분들은 어떤 직책을 가장 좀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예, 저는 뭐 구청장 할 때가 어찌 보면은 가장 좀 전성기였지 않냐. 뭐 당연히 국회의원이 뭐 힘도 더 있고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해서 시행까지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해결감을 느끼기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구청장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이지만 내가 정책을 입안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면 구현하기가 쉽죠. 네,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성취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세미 퀴즈입니다. 제가 의원님을 위해서 퀴즈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정말 웬만한 그런 선거에 다 나가셨는데 예. 어떤 선거에 나갔는지도 아마 헷갈릴 것 같아요. 아, 선거를 워낙 많이 치르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출마했던 포스터들을 예,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예, 예, 네. 사실은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뭐 최근 거는 뭐 이렇게 문구도 있고 해가지고 예. 아마 눈치채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야, 이거 순서대로 혹시 나열은 예. 가능하시지만 당연히 이게 순서- 하시겠죠? 예, 보자. 이거 보면 2번이 98년도 제가 36살 때 기초의원 첫 출마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동안이신데 예. 젊었을 적엔 노안이라는 얘기 상대 후보보다 제가 너무 젊다 보니까 나이 들어 지금 보이게. 조금 노숙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젊어 보일까 이렇게 아니 고민을 지금은 합니다. 정말 70년대생 같으시거든요. 아이고 이런 칭찬이 있나. 근데 솔직히 36세라고 해서 이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다. 예. 2번. 2번은 1번이네요. 이제 첫 번째 시의원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순서요? 네. 어려운 퀴즈를 냈나요? 2번, 1번, 4번. 예. 얼굴만으로는 그 정말 다음에 힘들어요. 3번. 2번, 1번, 4번, 3번. 예, 마지막에 이제 5번이 오번이 맞죠. 이번에 22대 국회 당선 선거네요. 실패!
땡입니다. 아, 이거 2번, 맞네. 4번, 맞네요. 1번. 그렇네요. 네, 그다음 3번, 5번. 아, 네. 제가 실수했네요. 아, 예. 맞죠? 맞습니다. 2번, 4번, 예, 1번, 맞습니다. 3번, 5번. 예, 강력시의원 선거를 두 번 치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렸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요 1번과 4번이 강력시의원 선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젊었을 적에는 노안, 현재는 엄청 동안. 예. 결말이 아름다우면 끝난 거죠 뭐. 아우, 예, 퀴즈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틀리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결 같은 그 모습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그 처우 개선에 그 많은 관심을 쏟아 오셨다는 게 변하지 않는 점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는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이 정책으로 이렇게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땀 흘리라는 노동자로서 조선소에서 용접도 하고 또 자동차 회사에서 조립도 하고 실제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그분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그들을 대변하지 않으면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이제 그게 기본이고 그러다 보면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또 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계층이 정말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절교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고 또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늘 품고 살고 또 좀 실천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정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거대 양당 체제 정치 지형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도 진보당이라는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어떤 게 제일 힘든지 궁금합니다. 힘든 점들이 힘든 너무 게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첫 번째 가장 힘든 게 당선이 힘듭니다. 야, 소수 정당이 정말로 능력 있고 뛰어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분을 찍으면 또 다른 사람이 될까 이런 우려 속에서 이렇게 맞아요. 찍으러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년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강력시장 선거부터라도 결선투표제 이렇게 도입한다면 소수정당 사람들도 나가서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어필할 기회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 성자독식 구조지 않습니까? 좀 중대선거구 형태로 바꿔야지 좀 소수정당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 테고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선거비 보전이 15%부터 네, 네,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수정당 분들은 본인 돈을 써가면서 선거를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어려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가면은 잘할 만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제도도 바꾸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진심의 정치를 하는 우리 진보당을 많이 사랑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소수 정당으로서 예. 제일 힘든 점 당선. 출마와 출마와 당선. 당선. 힘듭니다. 힘들어. 예. 아, 뭐 예. 처음부터 정말 이제 뭐 솔직한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입법 검증본부 예. 말로만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직접 검증을 들어가 보는데요. 윤종호 의원님의 뭐 삶의 철학 예. 그리고 뭐 목표들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법안 중에서 검증해 볼 만한 그런 법안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네, 거거든요. 네, 네. 첫 번째 법안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 정말 요즘 배달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달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뭐 코로나 이후로 더 뜨겁습니다. 뭐 우리가 안타까운 사고들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수치로 보면 정말 더 심각하죠. 맞습니다. 그 2019년에 1,100여 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2023년 약 4년 만에 6,500건이 넘었습니다. 와. 6배 이상 사고가 급증을 한 거고요. 이 산재 승인 건수니까 실제 사고는 그보다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 배달료도 몇 년째 제자리고 반면에 그 배달하시는 분들은 늘어나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소득을 채우려면은 더 빠르게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달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법안에 뭐 어떤 조치를 하도록 들어가 있나요? 일단 뭐 이 법을 그냥 뭐 약칭하자면 라이드 안전보장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하게 배달을 하려면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고 오토바이를 타려면 보험에 넣어야 되는데 네.
이 보험을 넣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다친 분도 문제고 타볼 낸 분도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법으로 이렇게 강제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다른 안전교육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운전면허증을 딸 때도 기본적으로 교육 받잖아요. 뭐 택시 기사를 하면은 당연하게 받고 그런 의무 교육조차도 없다 보니까 최소한 법안에 그 두 가지는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가 없습니다. 라이드를 시작하려면 표준 계약서를 이렇게 일하는데 계약서는 있어야죠. 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업체마다 들쭉날쭉 그다음에 라이더들이 일거리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도한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평상시 일하는 것보다 죽으면 더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플랫폼 업체에서는 마치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보너스를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를 조금만 더 하면은 15만 원, 20만 원 건수를 조금 더 올리면 금액을 조금 더 올리거든요. 과당 경쟁에 막 내몰아 넣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그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하고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올 정기국회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유상 운송보험을 이제 의무화하는 게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악용되다 보면 플랫폼에서는 이 배달 라이더들에게 그냥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길까 봐 조금 우려가 되는데 일단 뭐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 우리가 뭐 택시를 하든 화물을 하든 모든 기사님들이 자신이 보험을 직접 넣습니다. 가입을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플랫폼 업체에게 그 보험까지 다 넣어주면서 모집하라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 뭐 정부가 조금 지원책을 찾는 것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보험료가 다 아주 비쌉니다. 거의 한 연간 한 220만 원, 월 18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마음껏 다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공제 상품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한 121만 원 정도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이거는 이제 라이더분들이. 예, 라이더분들이 내셔야 되고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플랫폼 간의 경쟁도 강해지고 있는데 적정 배달료 도입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요즘 배달 앱마다 가게마다 다 지금 배달료가 다른데 예. 사실 뭐 코로나 때는 한 건당 뭐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받는 곳도 있었고요. 또 과열 경쟁으로 지나치게 낮게 받으면은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어떤 그 시점의 최적의 배달료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최소한 그 라이더들이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안정적인 생활이 되겠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줘야지 지금 안전이 보장되고 그분도 좀 자부심 보람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플랫폼 업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 라이드부터 시작해서 배달하는 업자,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공익위원들까지 다 모여서 배달료를 책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최저임금을 네, 정하는 네, 네. 것처럼 적정 그렇죠. 배달료도 예. 그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예. 정한다는 방식이네요. 통계를 보면 국토부 생활물리실태조사에 의하면 일평균 한 40건 정도 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38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면 또 보험료 나가야 되고 기름값 나가야 되고 이렇게 따지면 한 312만 원 정도고 실제로 통상임금으로 따진다면 그들이 일하는 노동시간이 거의 뭐 1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 따지면은 10,000원 조금 넘는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 위험에 노출돼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뭐 퇴직금도 없고 이런 걸 따지면 사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의원실에서는 배달 음식은 좀 많이 의원님들은 안 드시나요? 예, 뭐 저희 원실에서도 가끔씩 해 먹습니다. 이제 저녁 늦은 시간 일하다 보면은 통닭도 오고 족발도 오고 이제 원실 앞에까지는 안 오고 입구에서 입구까지. 저희 내려가서 이제 받아서 올라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족발 남은 거 있습니다. 자, 뭐 배달 라이더의 안전 보장 법안 같이
같이 검증을 해봤습니다. 배달 노동자 못지않게 시간을 다투면서 물건을 배달해주는 분들이 또 있죠, 기자님? 네, 바로 택배 노동자 분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또 목숨까지 잃는 이 택배 노동자들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종호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네, 바로 이겁니다. 배달해야 할 물량은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택배기사, 과로사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표준계약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좀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클렌징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자유 경쟁에만 맡겨놓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과로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를 했잖아요. 네. 사회적 합의를 한 이후에 상당 부분 이제 그 성과가 났었는데 뭐 로켓 배송, 심야 배송 이런 것들을 막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다른 업체들이 혹여 또 뒤질세라 막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엄청난 가로사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원님 지금 예. 주 60시간 초과 근무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 60시간도 사실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대체 평소에 택배 노동자들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얼마 전에 4월 달에 돌아가셨던 우리 정설기님 네. 카톡에 보면 뭐 개같이 뛰고 있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참 우리 가슴 저렸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하루에 10시간 30분 이상 주 6일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사의 위험이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동 시간이 대부분 11시간이 넘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10시간, 11시간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육체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한 11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 다음날 와도 충분한데 저녁에 그냥 하나 눌렸는데 아침이니까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느끼기에 이 정도로 빠를 필요는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느끼듯이 그렇게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분이 적절하게 조금 요금을 더 지불하는 형태로 조금 더 내고. 네. 그러면 새벽에 배송을 시키는 분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낮에 좀 시킬 테고 결국은 심야 노동이 훨씬 더 문제거든요. 심야 노동은 그 뭐 발암물질이라고 분류할 정도로 사실 인체에 엄청나게 그 무리를 주는 그 노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가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표준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그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물량까지도 같이 좀 제한해야지 이렇게 가로에 안 몰린다 생각하고요. 로켓 배송 요즘 많이 들어봤죠. 세타 배송, 온해 배송 전부 다 심야에 내가 더 빨리 하겠다. 그래서 주 7일 배송하면은 쉬는 건 언제 쉽니까? 물론 뭐 주 5일만 시킨다고 하지만 이게 또 누가 빠진 데서 대체하는 인력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서 못 나가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배달을 못해서 나가는 그 금액 말고 네. 추가로 자기가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래가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웬만하면 자기가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적으로 좀 택배 노동자들이 몸을 갈면서 일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렇죠.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는 또 부분이 배송구역 회수. 예. 네, 이 부분인데 택배 기사가 담당하던 그 특정 배송구역을 이제 더 이상 그 배송 업무를 할당하지 않고 네. 중단하는 걸 말하는데 일을 뺏는 건가요? 뺏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해봅니다. 일단 저녁 8시까지 배송을 하라. 근데 차가 펑크 났다든지 분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든지 한 차가 빠져야지 다음 차가 빠지는 경우도 많고 1회 배송이면 괜찮은데 새벽에 3회 배송까지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 시간을 1시간씩 밀려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지켜라. 그러면 그 대리점 점주가 막 압박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지킬 수밖에 없고 뛰다 보면 결국은 또 이제 가로사로 내몰리는 것이죠. 또 어떻게 근절을 시켜야 될까요?
클렌징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좀 완화를 해야 되는 거죠. 택배 업체, 대리점 여기서 이 정도 어느 정도 물량이면 적절하겠다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플랫폼 업체는 어떤 자기들 목표 달성, 대리점들 목표 달성, 이 지금 택배를 배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목표 달성 네. 이것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들 사회적 합의를 하는 길 이 길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중간에 대리점이 있으니까 또 을과 을 간의 대결처럼 또 비치는 네.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택배 회사들은 대리점의 물량을 할당량을 주고 그 대리점은 이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든 기사들을 쫄 수밖에 없는 이거를 좀 이렇게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것도 맞고요. 이제 그 사회적 합의를 해서 그 가로사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합의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 그 중에서 이제 노동 강도가 가장 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분류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한 구역에 배달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줘서 딱 가져갈 수 있게 해놓는 게 분류의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택배 현장에 가니까 아직도 분류가 제대로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분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2시간 또는 길게는 4시간까지. 일부 업체는 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업체는 그냥 공짜로 노동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고 분류하는 문제, 클렌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표준 계약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매기고 과태료를 여러 번 매기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어기게 되면은 뭐 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좀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느껴지고요. 노동자들의 슈퍼맨 윤종호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안 역시 노동자를 위한 법인데요. 이번엔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 여전히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임금 체불을 방지할 법안을 내셨는데 네. 뭐 다른 노동자들도 많이 있는데 건설 관련 노동자에 좀 포커싱을 하신 이유가 네. 있을까요? 임금을 못 받아서 죽겠다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안전사고가 나서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불타서 죽고 돈 몰러 갔다가 집으로 못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약 돌아가신 분이 약 한 1,200명이 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만.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여튼 건설 쪽에 특히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 법안을 보면 건설 노동자와 건설 기계 노동자 뭐 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설 노동자는 뭐 형틀 목수라든지 뭐 철근공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하지 않는 뭐 이런 분들은 그냥 건설 노동자라고 하고요. 네. 건설 기계는 이제 덤프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가지고 면허증을 직접 가지고 가지고 장비도 본인이 가지고 일을 하는 노동자는 건설 기계 노동자 뭐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관심 갖고 본 적이 있는데 네.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 임금 체불이 2023년도를 기준으로 예. 전년 대비 50%나 늘어났더라고요. 예. 야. 이 중에서도 건설 기계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실제 체불액이 집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 지금 통계를 못 잡냐면은 실제적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죠. 그리고 이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고 체불을 당하면 만약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두 사람 다 처벌받습니다. 두 사람 다 처벌받으니까 신고를 못 하는 거죠.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고를 하겠죠. 어차피 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신고를 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건설 경기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계약서를 덜 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악용해서 네. 체불을 네. 한다는 네. 말인 거죠. 네,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한 만큼 제때 그 제대로 지급하는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작동해야 되는데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명 전자적 지급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재 구매라든지 아까 기계 임대를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아까 철공공이나 목수들이 썼던 것을 일한 만큼 그때 바로바로 그 전자적 지급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표적인 공기업인 LH의 경우도 공기업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키지 않느냐. 그래 거기에 지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일반 기업까지 적용하면 되지 않나? 되면은 전부 다 지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낸 제가 법안이 그런 법안입니다. 사기업도 이렇게 발주할 때부터 그 이후에 전부 다 전자적 지급 시스템으로 그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드는 법안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동의를 했고 이번에 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소수 정당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예. 당선이다. 예, 어렵습니다. 그 저희도 이제 다 하신 좀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섭외예요. 네. 아마 좀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주 불러주세요. 네. 아니 그 윤종호 의원님이 좀 혹시 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만한 의원님을 추천해 주신다면 네.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려고요. 그래요. 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김준영 의원님. 이분이 이제 미국 전문가시고 아 미국 전문가시고. 예. 그리고 혹시 한 분만 더 우리 전종덕 의원님 전종덕 의원님이요. 신보당의 네. 당선이라는 그 허들을 넘으시는 네. 전종덕 의원님 전종덕 의원님을 저희가 일단 모시고 예 우리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입법검증본부 윤종호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진보당이 노동자 서민의 정당에 걸맞게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합법대 위법, 알쏭달쏭한 현장, 놓치기 쉬운 생활 속 법률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히어로의 사건 수첩! 자,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놀라워하는 포인트를 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미 씨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가기 가능하십니까? 무난하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모든 거를 놓고 주문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놓고 잠깐 나가서 전화 받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제 이 노트북과의 영원한 이별이 됩니다. 다시 못 보게 됩니다. 오히려 꽉 잡고 다녀야 돼요. 한국에서는 사실 뭐 맞아요. 저는 그냥 지갑 올려놓고 나가서 전화 받고 와도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휴대전화도 뭐 그냥 다 네. 아니 자리 맡을 때 우리 휴대전화를 휴대전화를 아예 그냥 잘 두고 놔두려고. 갖는 네.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경우가 많죠. 진짜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세미 씨도 처음에 왔을 때, 야, 저 너무 아니라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유럽 친구들이랑 카페 갈 때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전거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자전거 도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네. 자전거 빼고 다 안전합니다. 왜 자전거를 또 그렇게 안장을 손에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를 두고. AI 그림을 좀 보면서 예.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수첩 AI가 그린 그림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사진이 2장인데요, 그렇죠? 예. 왼쪽은 휴대전화를 줍고 있는 그림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같으세요? 글쎄요, 유추해 보자면 그 왼쪽에 그 휴대전화를 줍고 계신 분이 그냥 길에서 다니다가 뭔가 습득을 하신 것 습득을 같고, 하셨고. 네, 그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그 전화를 찾고 있는 것 같은, 아. 네, 그런 좀 느낌이 있네요. 걱정을 네, 하고 너무 있어서. 걱정하는 네. 표정을 짓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 오른쪽은 그 습득한 전화기의 주인이 그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거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저기서 오늘의 법률 포인트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길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딱 줍는 순간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인데, 여기 좀 이름부터도 좀 무시무시하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있어요. 네. 이게 절도죄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절도는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네. 그냥 남의 물건을 정말 훔쳤을 때 성립하는 절도. 범죄인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어떤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 또는 표류물 뭐 그냥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져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도죄보다는 조금 법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로 취급이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뭔가 땅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고 주워서 네. 실제로 바로 경찰서에 갔거나 주인을 찾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마음으로는 찾아줘야지라고 했는데 집에 그냥 그대로 가져갔거나 또는 경찰서에 안 가고 며칠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거나 이러면은 실제 내 마음이 어땠느냐와 상관없이 이 형법상의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렇게 뭔가 잃어버린 물건,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물건들을 줍거나 습득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유 이탈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요새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배달 음식. 잘못 올 때도 있고, 그죠? 잘못 올 때도 있잖아요. 네. 다시 오셔가지고 뭐 음식값을 내놓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사례는 해수욕장을 다니면서 떨어뜨린 관광객들이 떨어뜨린 금을 찾아서 우와. 확보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게 한 500만 원어치 됐다고 해요. 지금 네. 국가도로 따지면은 네, 어마어마하겠죠. 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분 법적인 거예요, 이거? 입건됐습니다. 입건됐어요? 네, 점유 이탈물 횡령. 진짜요? 네, 남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불법이 것이 됐죠. 잃어버린 물건이잖아요. 주인은 네.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아. 유실물 이런 거 가져갔을 때 우리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야, 예. 우리가 뭐 어렸을 때도 철봉 밑에서 동전 많이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종종 주웠거든요. 왜냐면 네. 철봉 밑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초등학교 놀이터나 가면 이런 데. 애들 다 철봉에 뒤집어서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떨어진 돈을 뭐 당연히 이제 큰 돈이면은 이제 주인을 찾아줘야겠지만 막 동전이나 네. 뭐 좀 아싸 돈 주웠다고서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이랬던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워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반려견에도 이 혐의가 적용되면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8년 전 부산에서요. 목줄 풀린 강아지를 이웃 남성이 억지로 끌고 가서 몸보신을 하겠다고 참 끔찍한 얘기지만 개소주를 만들어서 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남자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바로 점유 이탈 횡령이었는데요. 자, 당시 점유 이탈물 횡령이 적용되는 것 자체를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님? 이 CCTV가 공개가 되면서 공분이 났었는데 왜냐하면 이 남성이 개를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 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를 절도다.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를 막 억지로 끌고 가고 약간 납치처럼 보이는데 그걸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전 좀 들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더 센 범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점도 있었어요. 반려견, 그러니까 생명체인데 네. 이탈물? 그러니까 그러게요. 물건으로 봐야 되느냐. 또 좀- 애견인들은 생명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도 이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도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죄질이 나쁘잖아요. 네. 좀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요? 근데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 사건이 또 기소가 됐어요. 점유이탈물 횡령죄, 동물보호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로 기소가 되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는데 실제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사실 거의 없어요. 양형 기준도 이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법원의 판결마다 좀 들쑥날쑥했던 면이 있어서 조금 좀 섭섭한 판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뭐 외국의 경우도 궁금한데요.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반려동물을 보는 법이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이집트는 반려동물을 인식하지 않고 네. 가축만 이렇게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 가축 관리법에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독일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있는데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동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과 비슷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버스를 탈 때 어린이용 표를 끊어야 돼요. 만약에 무임 세차를 하면
사람처럼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이 법에 또 억울하게 걸리는 그런 상황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좀 우리가 이건 좀 지켜야 되겠다. 몇 개 좀 꼽아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네. 그 남의 물건에 일단은 손대거나 가져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뭐 당연한 네. 말씀. 저기 당연할 누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나 지금. 근데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주인이 네. 없는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가져가고 이거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전혀요. 아닌가? 아까 왜 철봉에서 떨어진 동전 가져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 네. 네. 남의 물건인 것 같으면 이제 일단은 줍지 말아라. 네. 네. 습득할 마음으로 주어서는 안 되지만 이 물건이 정말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바로 경찰서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습득했다라고 한다면 지하철에 분실물센터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들러서 거기에 맡겨두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좀 잘 지키시면은 뭐 억울하게 뭐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일들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알쏭달쏭 이런 실제 상황을 준비해 봤습니다. 정치기가 좋아하는 법정 퀴즈. 자, 이 중에 누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저질렀을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택시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보관한 남성. 2번, 재활용함에 놓인 가방을 주워간 노인. 3번, 사무실에 날아든 남의 반려 앵무새를 데려간 남자. 이 중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그 기자님, 네. 한번 좀 추측을 해보시죠. 아, 여기서 한 건밖에 없나요? 왠지 두 건일 것 같은데 1번, 3번이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저도 무조건 1번은 해당이 되지 않을까. 택시에서 주웠으면 이걸 뭐 바로 경찰서를 갖다 주던지. 보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세미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3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살겠다는 게 주인을 찾겠다는 마음도 없고 아예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네. 이 중에서 정답이 하나인 거죠? 네, 하나예요. 두 네. 개일 것 같은데. 2번도 근데 재활용 재활용하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었으니까. 아, 네. 이렇게. 와, 이게 하나라고요?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럼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네.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앵무새. 아. 세미가 맞췄어요. 네. 1번은 사실 더 강한 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바로 절도죄가 인정이 그치, 됐어요. 그치. 네. 어떤 사건이었냐면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주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경찰서나 뭐 이렇게 돌려주지 않고 네. 자기 집으로 이제 가지고 간 사건이거든요. 가져간 사람이 계속 주장한 거는 사실 내가 이거 찾아주려고 한 거다. 난 이거 뭐 가질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인정이 안 됐어요. 그 상황에서는 기사님이 이 휴대전화의 어떤 점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거를 탈취해서 왔기 때문에 절도죄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럼 2번은요? 재활용함 예. 옆에 있었던 가방은요? 2번은 이게 재활용한 옆에 이렇게 버려진 그 물건이 있었는데 가져가신 분이 또 80대의 이제 좀 노령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물건이라고는 인식을 못했을 거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근데 그림상으로는 좀 고급 가방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표정만 보면 2번이 제일 의심스럽네요. 네. 마지막 3번이 궁금합니다. 3번이 네. 정답이었죠? 3번은 앵무새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는 정말 아니에요. 비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앵무새가 자신의 사무실에 날아 들어온 사안입니다. 그 앵무새를 계속 자기 사무실에 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앵무새 주인이 되게 애타게 저 앵무새를 찾았습니다. 앵무새에 대한 막 사진도 올리고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우리 앵무새를 가져간 것 같아요 해서 신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저 사람한테 앵무새 있냐라고 전화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도 저 사람이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다. 또는 아니면 네. 앵무새는 그냥 날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창문을 열어서 앵무새를 그냥 날려보낸 거예요. 왜 그러셨대?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냥 날려보냈어요. 예. 뭐요? 날려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한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이 주인이 굉장히 우울하던 시기에 앵무새를 기르면서 우울증을 치료했기 때문에 너무나 더 소중한 새였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사실 앵무새 행방을 모르니 그렇죠. 사실 정말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죠. 저 친구 지금 날려보내고 다른 집 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점유 이탈물 횡령죄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네. 연쇄범행이 아니, 빨리 네, 모쪼록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인 네.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어도
법 앞에선 좋은 사람 임자 안 통한다는 거 오늘 계기로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히어로의 사건 수첩 매주 단어장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또 정 기자님이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내 거 같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거. 내 거가 아니라는데 그쵸. 방점을 맞추겠습니다.